NHL에서 세인트루이스 블루스가 7연승을 이어가면서 센트럴 디비전 그리고 서부 컨퍼런스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NHL의 한 주간의 동향을 NHL 하덴낫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스웨덴, 핀란드와 체코가 참가한 2019 카리얄라컵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체코가 3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시아리가 이사키에서는 일본 4팀 간의 대결이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안양 한라와 사할린의 1, 2위 간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221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221회입니다. 오늘은 11월 11일 월요일 낮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이고요. 이현섭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둘만 인사를 먼저 드렸고요. 박힘찬 PD가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 주말에 대면 킬러 웨일즈 홈 개막전 중계방송, 올 시즌 첫 온더스포츠의 중계방송이 될 텐데요. 그거 앞두고 관계자 미팅이 있다고 하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네요. 도착하는 대로 카메라가 켜질 것 같고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구하면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월요일에 녹음을 하고 있고요. 빼빼로데이지만 저희끼리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 없죠. 예. 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키 이야기를 할 거고요. 수요일이 아니라 월요일이 된 거는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난주에 한 주 쉬어갔고, 그리고 안양할로와 사할린의 시리즈가 이번 주 화, 목, 금에 예정이 되어 있는 것도 있었고, 저와 연습 기자가 수요일 새벽에 또 KHL 중계방송이 있는 것도 저는 좀 고려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틀 땡겨서, 주간 단위로는 이틀 땡겨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다시 수요일 녹음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한 열흘 넘었죠? 조금 텀이 있었던 221회인데요. 여러분이 주신 댓글 먼저 또 보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먼저 보죠. 링 0.0링님 11월 5일 댓글입니다. NHL에서 제공되는 스탯창을 보면 BKS, MSS라는 스탯을 제공하던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리고 기브어웨이와 테이크어웨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추측하기로는 스틸과 턴오버인 것 같은데 맞나요? 질문을 주셨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BKS, MSS는 이제 슈팅 분류 중에 하나고, BKS는 블럭드 샷이라고 해서 슈팅이 블럭이 된 경우를 이제 카운트하는 거고요. 예. MSS 같은 미스트 샷이라고 해서 슈팅이 빗나갔을 때를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유효 슈팅만을 예전에는 기록을 했었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슈팅에 대한 모든 부분을 조금 더 들어가는 이제 기록. 요건 사실 이제 꽤 오래 전부터 있었던 스탯인데 NHL도 조금씩 이런 부분을 좀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SAP 이쪽이랑도 통계 관련 회사랑도 몇 년 전에 계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것 같고요. 기버웨이 테이크어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자세히 설명은 진짜 복잡해서 또 애매한 상황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버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기버웨이 테이크어웨이 결국은 다 영미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좀 익숙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기버웨이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퍽을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테이크어웨이는 상대방이 퍽을 뺏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퍽을 줬으면 턴오버, 그리고 테이크어웨이는 상대방이 이제 퍽 같은 부분을 스틸 같은 부분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기버웨이나 테이크어웨이 같은 경우는 보통은 패스 상황에서 많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기버웨이 테이크어웨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깊게 파고들면은 워낙에 이게 좀 약간은 좀 애매한 부분도 있는 스탯이고, 상황을 보고 이걸 퍽을 내준 거냐 빼앗아온 거냐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또 있겠네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조금 어려운 스탯입니다. 스탯창 보시면서 궁금증이 생기셨던 것 같은데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질문 댓글 감사합니다.
윤호킴님 11월 5일 댓글입니다. 아일랜더스가 템파의 버펄로까지 잡고 9연승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버펄로저는 운이 좀 따랐지만 작년에 비해 파워플레이가 나아진 점이 강점인 것 같네요. 이번 주 오타와는 잡을 것 같고 피츠버그 경기가 연승 행진의 관건이 되겠네요 하셨는데 결국 역시나 오타와는 잡았고 10연승 했는데 피츠버그에게 연장패를 했죠. 3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그대로 드르륵 4골 먹히면서 역전패를 당했는데 네. 저는 파워플레이가 좋아졌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은 주셨지만 의견은 주셨지만 왜 그러냐고 하면은 지금 연승 기간에도 그렇고 최근 여러 경기만을 따져도 최근 6경기만 보면은 12번 파워플레이 기회에서 한 번도 못 넣었거든요. 그리고 시즌을 전체적으로 늘려봐도 28번의 기회에서 5개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리그에서 제일 파워플레이 기회를 적게 얻어낸 팀이 아일랜더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본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28개에서 5개 넣은 거는 뭐 퍼센티지 자체는 좋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의미 있는 수치라고는 아직까지는 보기 어려워요. 지금 막 진짜 파워플레이 기회를 많이 얻는 팀이 제가 알기로는 한 60개가 넘는 팀도 지금 왕왕이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지금 그 절반도 이하라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12번의 기회에서 한 골도 못 넣었다.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좋다라고 평가하기는 물론 뭐 개선됐다고 느끼실 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부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아직까지 제 그렇게 좀 약점이 좋아졌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근데 전 아일랜더스가 지금까지 잘 나가는 이유는 굉장히 안전제일주의 하키를 합니다. 이 팀은 무리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덤프앤체이스 같은 부분을 많이 하는데 시도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덤프를 했을 때 다시 펄 가져오는 비율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 부분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전방 압박 끝까지 넣어서 턴오버를 유도한다는 거 그런 부분에 상대방이 그렇게 대응책을 못 찾고 있는 지금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덤프앤체이스 같은 부분은 중계 중에서도 이제 자주 언급을 드리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전술임은 분명하지만 그렇게 성공률이 좋은 그렇게 이제 그런 전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은 아니기 때문에 아일랜더스가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좀 이제 덤프앤체이스에 대한 좀 대응 능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상대방이 좋아지게 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까지의 이런 지금 10연승 뭐 이런 부분은 계속 이제 한번 또 힘든 시기에 보면 한번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잘 버텨내는지. 지금 보세요. 워싱턴은 전력이 안정적이니까 쭉 가는데 이게 그때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일랜더스가 경기를 다 잡으면은 어쨌든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있지만 이제 디비전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있지만 워싱턴이 안 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이제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아주 이제 장밋빛 전망만을 이제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도 이제 기대보다는 훨씬 더 잘하고 있어요 아일랜더스가. 10연승 했고 연승 끊겼는데 바로 다음 경기 또 이겼고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있는 건 분명한데 아주 낙관적인 그런 전망만 하기에는 불안 요소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윤호킴님 댓글 잘 봤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댓글 프란시스 기원님 11일 월요일 오늘 댓글 주셨어요. 오모시로 이칸 토크입니다. 립스 경기력이 들쭉날쭉해서 밥콕 감독이 욕 많이 먹고 있고 조용히 2위로 올라갔음에도 큰 의미는 없어 영 답답합니다. 갈 길 바쁜 와중에 어제 마너가 다친 건 부담, 프레디 부활은 위안입니다. 베리 트레이드는 1풀1으로 딸려온 컷풋이 잘하긴 하나 지금까지는 대실패 같아요. 베리 존재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7밀리언도 안 되는 파스타랑 마샹은 저렇게 잘하는데 토론포 3인방 뭐하냐는 조롱도 자주 봅니다. 한편 야구 프리미어십이 캐나다전을 유튜브로 보다가 마지막에 등판한 더스틴 몰레켄 투수의 아버지가 과거 블랙호크스 감독이었다는 영문 해설진의 코멘트가 기억에 남습니다. 7주년 축하드립니다. 방송 들으며 마지막으로 카파넨 연손 마너의 뇌절 페널티를 보자니 저도 말로의 빈자리가 그립습니다. 스페자는 꼬꼬마들 다독이기는커녕 감독이랑 싸우기나 하고 쯧쯧 페이스오프 볼만한 것 빼곤 하나도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라는 댓글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토론토 이야기를 주셨네요. 순위는 괜찮은데 경기 내용은 여전히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고요. 순위도 사실 그렇게 썩 좋지가 않죠 지금. 전반적으로 지는 경기가 작년이랑 좀 분위기가 또 사뭇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경기력 자체도 썩 좋지 못하다라고 보이는 거. 오늘도 좀 시카고한테 졌어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뭐를 설명을 드려요? 마너 선수가 맞아. 이게 부상 오늘 뉴스가 최소 4주 일정이 확정이 됐답니다. 가벼운 부상이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굉장히 이제 크게 이제 그 하반신 무릎 쪽 발목 쪽 이쪽 굉장히 크게 좀 돌아가는 이제 이런 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예. 작은 부상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큰 부상이 됐어요. 마너 선수가 이제 4주 아웃이 됐고 터베리스 선수가 돌아오자마자 돌아와서 좀 이제 또 돌아갈 만하니까 마너 선수가 또 부상으로 나가는 이런 좀 부상으로 인해서 약간 좀 고전하는 모습이 나오고는 있는데 글쎄요. 뭐 전반적으로 지금 토론토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젊은 팀이 됐기 때문에 좀 구심점을 해줄 만한 선수도 잘 없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한다. 어떻게 보면 또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계속 이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경기력 자체가 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뇌절 페널티라고 이제 적어주신 부분에서 이제 이 젊은 선수들만 있는 팀에 어떻게 보면 조금 단점 같은 부분이 나올 수 있죠. 그래도 이제 장점 같은 부분은 분위기를 확 타면은 이제 확 바뀌는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 버펄로나 또 밴쿠버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제 그 두 팀도 굉장히 지금 주축 선수들이 젊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흐름을 팍 타면은 진짜 무서운데 이게 좀 흐름을 잃는다든지 아니면은 좀 전반적으로 안정감 필요한 부분에서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토론토 내부에서 모두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몰레켄 투수 과거 블랙호크스 감독이 아버지였다는 거 저도 몰랐던 것도 알고 가네요. 감사합니다. 프란시스 기원님, 오모시로 이칸토쿠님의 댓글까지 감사히 받습니다. 다음 댓글 팟빵 댓글 보기 전에 박힘전 PD 도착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잠시만요. 네, 비하인드 댓 221회 박힘찬 PD가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몸은 괜찮으신지요? 이게 재작년에 한번 크게 비시즌 때 그땐 7월 달이었는데 네. 그때 한번 거의 죽다 살아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그랬는데 뭐 일본 간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일 처리할 것들도 있고 막 뒤죽박죽 하다 보니까 네. 괜히 오버했죠. 그 몸이 무리가 간 것 같아요. 열흘 그러니까 이상의 스케줄을 2번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적인 문제보다는 정신적인 문제 부분에서 더 바쁜 게 많아가지고 둘 다 처리 하느라고 양쪽 다. 네. 속된 말로 피똥 쌌다고 하죠. 시험시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시험 가야 되는데 다음 주에 대명 개막전이라는 거 중계 준비해야죠. 일단 이번 주까지 조금 회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목동 들렸다 왔고요. 네. 목동 공사가 한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면서 이제 그 대명 프런트 사무실도 그쪽에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다음 주 이제 고향 홈 개막전 준비 때문에 이야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셋이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팟빵 댓글을 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현숙 기자님. 예.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오늘 하덴나 나오죠? 맞췄죠? 네. 49번이네요. 바르바쇼프 선수입니다. 어떤 선수인가요? 이반 바르바쇼프 선수입니다. 네. 자주 이제 언급을 드렸었던 그 4라인의 핵심. 어떻게 보면은 매치업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순드크비스 선수와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챔피언 기념으로 오늘 그렇습니다. 파죽의 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는 세인트루이스 이야기 잠시 후에 펼쳐집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팟빵 댓글 볼게요. 미국 매니아님이 토론토 답답하다는 댓글에 SY더맨님이 10월 31일에 댓글 주셨어요. 그 좋은 선수를 가지고 그런 모래알 조직력 보여준다는 거 정말 답답합니다. 역시나 그 토론토에 대해서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느낍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K허브님 11월 3일 댓글입니다. 녹음한다고 SNS에 올라와서 계속 기다리는데 이번 회차는 늦게 올라오네요. PD님이 많이 바쁘신 건지요. 새삼 제가 매주 비하인드 넷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알겠습니다. 이청현 선수는 대명으로 가서 3골 기록하고 자리 잘 잡는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영준 선수도 한라에서 빨리 자리 잡고 많은 활약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졌는데 세 분과 프리뷰 하시는 두 분 모두 비하인드넷 식구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계속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숙 기자님 블로그 찾아가려면 어떻게 검색하나요? 몇 번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검색으로는 도저히 못 찾겠네요 하셨고요. 박힘찬님이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neutralzone.tstory.com 뉴트럴 존 사이에 바 하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서 NHL만 검색하셔도 쉽게 들어오실 수 있어요. 쉽게는 아니고요. 이제 아니에요? 이렇게 시즌 내려가니까 뭐 여기저기 블로그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저도 즐겨찾기 해놓는 게 가장 편할 것 같고요. 네. 예,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방문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예.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송구한 마음을 드립니다. 네. 저희 지난주에 한 주 쉬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몸을 일단 회복해야 되는 관계로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이 있는데 어쨌든 기다리시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또 애써 보겠습니다. 인사 말씀까지 감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매니아님 7일 댓글 또 주셨네요. 이현숙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현재 NHL 최고 탑 6와 탑 4 골리는 누구인가요? NHL을 본 지 1년이 안 되다 보니 제가 좋아하는 팀 킹스, 와일드, 메이플립스, 허리케인스 이런 팀 유명 선수 말고는 선수들을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하셨네요. 2개 조건이 있죠. 이제 하나 조건이 있네요. 현재 지금 당장 그리고 최고 탑 6, 탑 4 골리. 네. 결과적으로 탑 6라고 하면은 공격에서 위에 2라인, 상위 2라인, 이제 수비에서 탑 4는 상위 2라인, 수비에서 상위 2라인 골리. 그러니까 주전 골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축 선수들을 뽑아 주십시오라는 건 좋은 공격 수비 이제 부문별로 좋은 팀이 어디냐라고 하는데 제 지금 시점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탑 4는 워싱턴 캐피털스입니다. 1, 2라인 센터 그리고 그를 뒷받쳐주는 윙어 그리고 두 축에서 어느 정도의 득점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비적인 부담까지도 어느 정도 덜어줄 수 있는지를 전부 다 고려했을 때는 올 시즌 탑 4 제일 제일 좋은 팀은 캡스밖에 없어요. 탑 6? 탑 6. 네. 네. 탑 6 워싱턴 캡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쿠즈네초프 백스트램 이 두 선수 센터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야쿠프 브라냐 선수가 성장을 하면서 2라인 득점 지원까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쿠즈네초프 브라냐 백스트램 오베치킨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조합이 완벽하게 갖춰지고 이제 그 부분을 뒷받침하는 선수로 뭐 톰 윌슨 선수라든지 오시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완벽하고 연계나 수비적인 부분에서 완벽하기 때문에 최고의 탑 6는 지금 시점에서는 워싱턴입니다. 그렇다면 탑 4는요? 탑4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이제 좀 고민을 했는데 약간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애리조나 카이오츠입니다. 왜 애리조나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탑4는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수비 그러니까 셧다운 페어라고 불리는 어느 정도 상대방의 탑라인을 제어할 수 있느냐 그리고 공격적인 부분과 수비적인 부분에서 밸런스가 얼마나 잘 맞느냐를 가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팀은 애리조나 하나밖에 없어요. 이 정도로 올해 애리조나가 참 괜찮다. 근데 지금 그 탑4 중에 2명이 부상이에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이제 모든 부분이 제대로 돌아갔을 때는 탑4는 애리조나이다. 그리고 요 근처에 가볼 만한 팀이 제가 생각했을 땐 템파입니다. 그럼 지금 탑 6, 탑 4 다 선수 개개인별로 뽑아주신 게 아니라 팀으로 묶어서 언급을 해주셨다는 거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유기적인 어떤 조합을 강조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뭐 하나하나 이제 선수를 다 올스타 팀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제 지금 팀에서 그렇고 골리는 댈러스 스타스의 벤 비숍 선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비숍 선수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신 골리란 최근의 트렌드에도 맞고 안정도 이런 부분에서도 비숍 선수가 이제 차지하는 댈러스의 수비나 이런 부분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해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모두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비숍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팀으로 꼽아드리면 워싱턴 탑 6, 탑 4는 애리조나, 골리는 댈러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규찬 PD님? 네. 골리 혹시 뭐 최고라고 생각되는 골리 있으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벤비숍도 좋아하고요. 예, 파브로스키도 좋아하고요. 네. 예. 요새는 욕을 무진장 먹고 있지만 그래도 예, 퀵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응원하는 마음인데 안타까운 마음이 요새는 많이 드네요. 네. 아, 미국 매니아님도 킹스 좋아하시니까 좀 동감을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예, 미국 매니아님. NHL 관람에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롬발드님 댓글이 마지막입니다. 7일 댓글인데요. 윙스가 적어도 2년 정도는 더 로터리 경쟁을 할 것 같긴 했는데 지더라도 골은 많이 터져야 볼맛이 나는데 공격도 답답하고 골리가 문제인지 수비가 문제인지 실점은 항상 대량 실점입니다. 근데 레인저스 상대로 1대4로 지고 있고 3피리어드 5분 남은 상황에서 MT넷 작전 펼치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어차피 졌으니 전술 테스트를 하는 건지. 감독 제프 블라시리 미국 국대도 감독으로 나오던데 정말 좋은 감독인가요? 사실 현재 윙스는 누가 와도 성적은 낼 수 없다고 하지만 괜히 감독 탓으로 돌리는 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크롬발드님은 디트로이트 레딩스 이야기를 주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 레인저스전에서 5분 석점 차 나는데 5분에서 MT에 펴는 거는 예. 그나마 그냥 지는 경기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승률을 올리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냥 5분 안에 3골을 따라잡아 보겠다. 그렇죠. 이제 어렵지만 뭐 5대1로 지나 4대1로 지나 똑같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이제 확률을 올려보자라는 움직임에서 굉장히 과감한 이제 전략을 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조금 이제 통념상 어긋나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이제 북미 좀 코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공세적인 작전이라고 할까요? 좀 전술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감독들이 있어요. 이제 블래실 감독도 그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도 블래실 감독이 그렇게 이제 유능하다라는 느낌은 좀 덜 받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블래실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에 윙즈가 그렇게 물론 이제 한 두 해 정도는 뭐 그렇게 전력 자체가 나쁘지 않았던 적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과도 못 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팀 젊은 선수들로 제 편이 꽤 생각보다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용의 부분 같은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 여러 가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대표팀에서도 그랬었고 월드 챔피언십 최근 2해간의 이제 또 부분을 본 이후에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좀 윙제 감독으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조금은 아직까지 좀 진짜 톱 클래스 무대에서는 좀 약간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크롬발드님 디트로이트에 관심 갖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또 디트로이트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댓글은 모두 살펴봤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한 주 동안의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NHL 핫앤낫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NHL 분위기가 어땠는지 팀별로 구분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르게 총 4팀은 같은데 핫이 3팀이고 낫이 1팀 이렇게 선정을 해주셨군요. 낫이 좀 올해 이번 주는 좀 지난주 이번 주는 한 열흘 동안은 좀 애매하더라고요. 다들 이제 팀이 막 5승 4패 1연장패 거의 이런 느낌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뭐 디트로이트를 한 번 더 하기 조금 그렇고 이런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낫이 한 팀이고 핫이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팀들이 많이 좀 보여서 3팀을 꼽아봤습니다. 네,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핫 첫 번째 오프닝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7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사실 이 스코어 라인을 줄줄 읊어드리긴 좀 그렇고 최근에 한 4경기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11월 5일 밴쿠버전 4대3 연장승 3경기죠. 11월 6일 날 에드먼턴 5대2 승리 그 다음에 11월 9일 날 캘거리전 3대2 연장승 이렇게 어쨌든 지난주에도 3승을 챙겼고요. 예. 그 전에도 4연승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7연승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좀 굉장히 또 아일랜더스에 이어서 또 긴 연승을 달리고 있는 팀 중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센트럴 디비전 1위, 서부 컨퍼런스 1위로 올라섰고 지금 센트럴 2위 콜로라도도 5점 차로 따돌리는. 그렇습니다. 최근 또 10경기로 확장해도 9승 1패 아주 독주 좋은 중이죠, 페이스를 거의. 달리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 좀 좋았나요? 타라센코 선수가 이탈하자마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연승이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타라센코 선수가 빠졌을 때 제일 이제 염려되는 부분은 파워플레이 같은 부분에서 경쟁력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에요. 파워플레이와 인라인 이런 부분. 그런데 타라센코 선수가 빠진 이후에 23번의 파워플레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어떻게 보시면은 7경기에서 23번 잡았잖아요. 근데 앞서 아일랜더스가 시즌 내내 28번이었습니다. 많은 차이가 나는군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고. 예. 근데 이 23번에서 8골을 폭발했어요. 굉장히 높은 성공률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제 승리에 큰 원동력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4경기에서 그러니까 또 재밌는 게 4경기에서 파워플레이 골을 8골 넣었는데 2골씩 넣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로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 부분 파워플레이 2골 넣으면 거의 이긴다. 예. 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2골씩 넣은 경기는 모두 이제 승리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 파워플레이 거의 뭐 3번에 한 번 골로 득점이 되고 있는 좋은 모습이 이어졌고 곧 승리로 또 결과가 나왔네요. 그 외 또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확실하게 1, 2라인에 축이 된 득점력이 있다라는 부분이 올해 좀 세인트루이스의 큰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1라인에 슈월츠 셴 그리고 타라센코 선수가 있을 때는 1라인도 타라센코 선수도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2라인에는 오랄리 선수와 페롱 선수, 다비드 페롱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5명의 선수가 되네요. 2라인에서 굉장히 확실한 득점 지원을 해주면서 경기를 풀어나간 데도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예. 4명 모두 다 지금 거의 한 18분 가까이 뛰고 있습니다. 경기당 18분 이상을 뛰고 있을 정도로 공격수라는 걸 감안하시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인트 생산도 상당히 좀 올해는 훌륭한 모습을 네 선수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타라센코 선수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알렉스 스탠 선수도 지금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또 공격진에서 조금 공백이 발생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1, 2라인에서 확실한 축이 될 만한 2명의 선수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좀 득점에서 고전을 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 지금 세인트루이스 좀 성공의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7연승이고요. 아일랜더스가 아까 10연승을 했지만 조금 경기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불안한 면도 없지 않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세인트루이스 블루스도 7연승을 달리고는 있지만 좀 그와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다면서요? 저는 여기가 더 어떻게 보면 불안함 같은 이제 부분에서는 세인트루이스가 조금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 예. 에드먼턴전 제외하면 모든 게 한 점 승부였습니다. 그리고 리드를 쭉 이제 경기 내내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승리한 경기가 에드먼턴전 이 다득점한 한 경기밖에 없었어요. 예. 많은 점수 차로 승리한 요 한 경기밖에 없었어요. 그런 부분은 좀 불안한 승부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어려운 상황에서도 막 많이 좀 한 뭐 2골, 3골 지고 있다가도 근성으로 따라잡고 역전승한 것도 있는데 리드를 또 지키다가 동점 허용하고 질 뻔한 경기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캘거리전 같은 부분, 최근에 있었던 그런 경기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좀 순위를 확실하게 지키고 상위권을 확고하게 마크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경기력이 필요해요. 그러한 그 접전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저는 골득실 기록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8경기 12승 3패 3-5티인데 골득실이 플러스 6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플러스 6은 그냥 중위권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컨퍼런스 선두에 있지만 매 경기 어렵다, 쉽지 않다. 그렇죠. 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챙길 건 다 챙기고 있다라는 부분은 슛아웃승이 없네요. 예. 지금 최근 7연승에서도 5번이 연장승인데 슛아웃승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연장에서 끝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이제 타이브레이크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뭐 어쨌든 챙길 건 다 챙기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다음 상대를 보니까 애리조나, 콜럼버스, 애너하임으로 이어지는데 이 팀들 최근에 썩 그렇게 결과가 좋지는 않거든요. 애리조나만 어떻게 잘 넘어간다면은 진짜 뭐 10연승도 가능한 상황이 이제 찾아오긴 했네요. 한번 연승이 어디까지 갈지 다가올 한 주 또 지켜보겠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였고요. 이어지는 핫 두 번째 팀 보겠습니다. 댈러스 스타스입니다. 댈러스 스타스. 오늘 위니펙에게 연장패했습니다.
4연승은 마감됐는데 그래도 최근 또 10경기 7승 2패 1OT 아주 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뭐 사실 이제 연패로 깎아먹었던 거 초반에 깎아먹었던 걸 다 회복을 했어요. 사실 댈러스가 지금 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고요. 일단 탄탄한 골텐딩 부분이 좀 승리의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제 지난 3경기 미네소타를 제외하고 콜로라도, 몬트리올, 콜로라도전. 지금 콜로라도를 또 2번 잡은 거. 어떻게 보면 디비전 이거 직접적인 순위 경쟁을 할 팀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잡은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최근 3경기 콜로라도, 몬트리올, 콜로라도 요 3경기에서는 112개의 슈팅을 허용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이제 허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3경기에서요. 근데 실점이 3개밖에 없어요. 30실점밖에 안 했습니다. 이게 진짜 고무적인 게 뭐냐면은 상대방이 공격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콜로라도 몬트리올을 상대로 이런 경기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올해 플레이오프에서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콜로라도에서 백업인 후도빈으로 1승, 비숍인 주전인 비숍으로 또 1승을 거둔 거 역시 굉장히 훌륭한 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예. 비숍과 후도빈 두 명의 골리가 아주 탄탄한 모습을 보여줬고 좋은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상승세 요인을 볼까요? 이제 드디어 좀 젊은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은 요소에서 정말 잘 활약을 해주면서 예. 1라인을 좀 어깨에 짐을 덜어주고 있어요. 지난 시즌에 어떻게 보면 댈러스의 제일 큰 강점이라고 하면은 세겐 라둘로프 벤 요 세 선수가 얼마나 잘 돌아갔냐에 따라서 좀 경기 결과가 많이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 세 선수가 좀 부진해요. 예년보다 약간은 부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분위기가 올라온 게 결과적으로 좀 젊은 선수들이 주축으로 잘 자리 잡았다. 이제 대표적인 선수가 루페 힌츠 같은 선수를 이제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힌츠 선수는 최근 이제 부상이긴 한데 최근에 그 1라인 센터로 뛰고 있을 정도로 이 선수가 작년 시즌 후반부터 보여줬던 모습이 올해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라데크 파크사 선수도 매년 이제 좀 기대를 많이 받는데 성장을 잘 못했던 선수지만 올해 같은 경우 좀 다릅니다. 파크사 선수도 이제 요소에서 득점을 해주고 있고 좀 댈러스가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이너 텍사스 스타스에서 좀 잘하고 있었던 데니스 구리아노프 같은 선수들도 최근에 활약이 상당히 돋보이는 점이 있었거든요. 막 멀티골 넣고 이런 활약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 힌츠, 파크사, 구리아노프 이런 선수들이 잘 자리를 잡으면서 짐을 덜어준 부분이 또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네요. 그렇군요. 센트럴 5위에 아직은 처져 있긴 한데 그래도 댈러스가 상승세를 탔고 사실 시즌 전 프리뷰 때 내심 센트럴 1위도 가능한 팀으로 그렇습니다. 예상을 해주셨었잖아요. 네, 글쎄요. 뭐 기대했던 대로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걸까요? 어쨌든 댈러스 행보도 주목이 되네요. 핫 세 번째 팀 한 팀 더 있습니다. 어디죠?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입니다.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인데 오늘 보스턴도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4연승을 달리고 있네요. 11월 5일 캐롤라이나전 4대1 승리, 몬트리올전 3대2 연장승, 토론토전 3대2 슛아웃승, 그리고 오늘 또 3대2 보스턴을 상대로 슛아웃승을 했어요. 토론토에 보스턴을 다 잡았다. 그렇습니다. 눈길을 끕니다. 상당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벤 림스타이크 선수가 살아난 부분도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시즌 초반 7경기 연속 포인트가 없을 정도로 이제 벤 림스타이크 선수가 올해 굉장히 부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조금씩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득점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네요. 이제 앞서 3경기에서 이제 캐롤라이나, 몬트리올, 토론토전에서는 모두 이제 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이게 또 굉장히 이제 좋은 부분이 뭐냐면은 지루 선수가 또 그동안은 약간 윙어로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지금 지루 선수가 센터로서 1라인 센터로서 최근에 또 벨림스타이크 선수와 호흡을 맞추고 있어요. 이런 부분 이제 지루 선수와 톱라인에서 좋은 호흡을 맞추는 부분도 있고요. 벨림스타이크 선수가 살아나면서 공격에서 굉장히 밸런스가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벨림스타이크 선수를 빼고도 12포인트 이상 기록한 선수가 필라델피아는 지금 벌써 5명이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정도로 이제 굉장히 1, 2, 3라인에 어떻게 보면은 축이 될 만한 선수들이 다 있는 상황이고 벤 림스타이크 선수도 지금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다가 케빈 헤이즈 선수까지 완전하게 살아나면 되면은 1라인, 2라인, 3라인에 모두 굉장히 안정적인 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라인업이 완성이 됩니다. 1라인에 지루, 벤 림스타이크, 2라인에 이제 쿠투르의 선수가 있고 3라인에는 헤이즈 선수와
보라체크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시즌 전에 기대치를 완벽하게 충족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풀 라인업의 완벽한 모습만 가동하게 된다면은 올해 플라이어스도 굉장히 이제 저력을 가질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지금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벤 림스타이크 선수가 깨어났고 그 외에 다른 동료들까지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 4연승으로 오늘 핫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핫앤낫 마지막 한 팀 남았습니다. 낫인데요.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팀이군요.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입니다. 사실 좀 고민을 했는데 버펄로랑 약간 고민을 했는데 버펄로는 그래도 템파한테 2번 졌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리즈로 이제 스웨덴을 갔었어요. 이번 지난 주말에. 그렇기 때문에 뭐 템파한테 2연패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아쉽게 버펄로가 이제 떨어지게 됐고요. 캐롤라이나 올라가게 됐네요. 4연패인데 오타와에게 진 캐롤라이나를 낫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11월 2일 뉴저지전 1대4 패배, 필라델피아전 1대4 패배, 레인저스는 2대4 패배, 오타전 1대4 패배. 지금 4팀 중에 3팀이 거의 뭐 최하위권 팀들이죠.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얼마나 캐롤라이나가 지금 경기력이 좋지 않나라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골 결정력이 제일 눈에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팀의 이제 팀 컬러라고 할 수 있는 슈팅에서 무조건 앞서는 공세적인 운영을 펼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모든 경기에서 그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레인저스전 슈팅을 47개나 때렸어요. 그리고 4경기에서 147개라는 슈팅을 만들어냈습니다. 공격 전개에선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골은 7골인가요? 4경기 5골입니다. 5골이죠. 그럼 이게 정말 답답한 거죠. 지금 공격이 전반적으로 아예 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 캐롤라이나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골 결정력이 많이 아쉽다는 부분 한 가지 꼽아주셨고요. 또 다른 부진의 요인을 볼까요? 사실 골을 좀 못 넣어도 골텐딩이 안정적이면 또 게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한두 골로는 좀 이길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한 2골에 3골 정도만 넣어도 골텐딩이 좀 안정적이면 경기를 잡을 수가 있는데 이 지금 골텐딩 2명이 모두 지금 흔들리고 있네요. 4경기에서 무라제크 라이머 선수가 각각 2경기씩 양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이머가 2경기에서 8실점, 무라제크 선수가 2경기에서 7실점을 했어요. 그리고 무라제크 선수가 레인저스전에서 슈팅을 18개밖에 안 받았습니다. 근데 3실점을 했네요. 이러한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골텐딩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프리뷰 때 언급드린 대로 이 2명의 골리가 얼마나 좀 불안불안한 모습을 떨치느냐가 캐롤라이나에게도 중요한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발목을 잡는 그림이 나오고 있네요. 댈러스와는 정반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4팀이 사실상 필라델피아도 이때는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 하위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데블스 레인저스 필라델피아는 디비전 라이벌이죠. 이런 부분에서 순위 싸움의 경쟁자, 특히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필라델피아한테 진 부분, 이 또 더더욱 좋지 않았기 때문에 캐롤라이나를 선정해 봤네요. 필라델피아가 4연승으로 메트로폴리탄 4위고요. 캐롤라이나가 4연패로 메트로폴리탄 5위니까 완전히 지금 위치가 뒤바뀐 한 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 오늘 낫에 선정됐습니다. 이렇게 총 4팀을 모두 살펴봤고요. 마무리하면서 다가올 한 주 동안에 NHL 어떤 경기들 보면 좋을까요? 하루에 한 게임씩 보시라고 이제는 하루에 한 게임씩으로 좀 바꿨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도 하루에 하나만 딱 정해드립니다. 13일에는 내슈빌과 밴쿠버입니다. 사실 전력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내슈빌이 이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밴쿠버가 올 시즌 앞서도 이제 또 중간에 언급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팀이 흐름을 타면 진짜 무서워요. 막 한 피리어드에 막 멀티골을 진짜 막 4골 3골, 4골 넣는 건 그렇게 일도 아닙니다. 근데 내슈빌이 최근 좀 리드를 지키는 부분에서 약간 불안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밴쿠버가 이런 부분을 잘 판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경기가 꽤 재밌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일은 내슈빌 밴쿠버를 꼽아봤고요. 14일은 워싱턴과 필라델피아입니다. 사실 필라델피아가 연승인데 워싱턴을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두 팀이 지금 최근에 페이스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워싱턴을 만나면 항상 다득점이 나고 꽤 경기 양상은 재밌게 흘러갑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있었는 데다가 지금 또 현 시점에서 최근 한 일주일 정도 보면은 제일 센 팀 어떻게 보면 두 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짜 강호 반열을 넣을 수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이 두 팀의 경기도 재밌을 것 같네요. 다음은
또 연패 빠진 팀들끼리 붙네요. 15위는 캐롤라이나 버펄로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번 주 낫을 두고 다투었던 두 팀이 이제 경기를 하게 되는데 두 팀 자체가 굉장히 올 시즌에 좀 롤러코스터 기질이 있다. 초반은 상당히 좋았지만 좀 중반에 약간 처지는 중반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 초중반에 조금 이제 확 처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팀 컬러가 약간은 좀 비슷비슷하고 전반적으로 젊은 팀으로 돌아간 팀이기 때문에 좀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또 볼까요? 16위는 보스턴 대 토론토입니다. 보스턴 대 토론토.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운명. 예, 설명이 필요 없고요. 최근 근데 두 팀이 그렇게 흐름이 좋지가 못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신다면은 지금도 템파 같은 팀이 쭉쭉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걸 감안하시면은 이 두 팀의 이제 승부 역시 좀 피할 수 없는 승부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예. 토론토가 그 다음 날은 또 피츠버그를 만납니다. 네. 예, 지금 사실 피츠버그 크로즈비 선수가 또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토론토 피츠버그 하면은 리그에서 다득점으로 굉장히 유명한 팀이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모습을 많이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마지막으로 18위는 캘거리 베이거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올해 퍼시픽 디비전에 지금 에드먼턴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에드먼턴도 끝까지 지키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했을 때는 캘거리와 베이거스가 선두권 싸움을 할 제일 중요한 팀이 아닌가 싶고요. 이 두 팀이 또 직접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이 경기를 꼽아봤습니다. 11월 13일부터 18일까지 하루에 한 경기씩 추천을 해드렸고요. NHL 또 즐거운 관람에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NHL 하덴낫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가 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이번 순서는 지난 회에 이어서 KHL 코너를 대신할 2019 카리알라컵 대회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회에 참가국 4팀 중에 3팀의 로스터를 언급하면서 대회 안내를 드렸고 그때 이제 체코만 로스터가 발표되지 않았던 상황이라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체코 로스터가 그 이후에 바로 또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4팀이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됐던 대회가 지난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됐고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경기를 제외하고는 핀란드 헬싱키 하르트발 아레나에서 진행됐던 대회였고요. 오늘 4팀의 전적을 살펴보면서 1, 2, 3, 4위 순위별로 한 팀씩 이번 대회 어땠는지 국가대표팀 경기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1위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거 참 약간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1위 우승팀 체코입니다. 그렇습니다. 체코 로스터만 언급을 안 해드렸었는데 그렇죠. 체코 로스터가 사실 녹음한 밤에 떴었어요. 이제 녹음 그날 그 한날 밤에 떴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팀 칼라에 어떻게 보면 체코학향이라고 하면은 좀 공세적으로 빠릿빠릿하게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전술 수행을 잘 해줄 만한 이런 선수들을 다 뽑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자부리그에서도 이제 굉장히 좋은 선수들을 많이 뽑았고요. KHL에서도 좀 각 팀에서 좀 주축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선발이 됐고 수비진은 또 이제 눈에 띄는 게 굉장히 장신 선수들을 많이 뽑았다라는 부분. 이 전반적으로 눈에 띄었던 로스터인데 1등을 해버렸네요. 체코 엑스트라리가 선수들 중심으로 해서 KHL 리거 8명 포함됐던 체코의 로스터였는데 3경기를 다 이겼습니다. 자, 체코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3대1 스웨덴전 첫 경기 깔끔하게 3대1로 승리를 했고 핀란드전 3대2 슛아웃 승리를 했고 러시아전 3대0 셧아웃 승리입니다. 네. 이게 진짜 경기를 보고 참 당황했었는데 약간은 너무 쉽게 또 이기는 부분도 있었고 확실하게 이제 득점 찬스가 왔을 때 잘 득점을 만들어내는 부분 결정력 같은 부분이 좀 좋은 부분도 많았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요약을 드리면은 스타 선수들의 화력이 이제 적재적소에 발휘도 됐었고요. 좀 유수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이 왔는데 이에 대한 성과인 것 같아요. 팀 내 스타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코바르시, 야슈킨이죠. 세들라크, 네스트라실. 지금 이 선수는 다 어떻게 보면은 코바르시 선수도 거의 KHL급 선수고 지금 NLL에서 뛰고 있습니다. KHL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었고요. 이런 선수들, 에이스급 선수들이 모두 이제 중요한 득점 기여를 해줬고요. 다른 선수들, 다르게 선발하는 선수들도 어떻게 보면 다른 선수들은 보시면은 지금 보통
다른 팀들 다 이제 자국 리그 출신들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합류했었던 대회예요. 그런데 엑스트라 리가의 위치를 생각해 보시면은 분명히 SHL이나 리가보다는 조금 낫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팀의 선수들이 그렇게 밀리지 않는 활약을 잘 해줬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성과입니다. 그리고 서두에 잠시 언급드렸던 몰아치는 운영과 같은 부분도 드문드문 잘 보여주면서 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았어요. 이제 특히 좀 인상적인 활약을 보였던 선수가 지금 SHL 레글레에서 활약을 하는 로만 빌이라는 골입니다. 예. 근데 사실 올해 KHL에 지금 뛰고 있는 좀 주축 체코인 골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코바르시 선수의 형제라고 할 수 있는 또 코바르시 선수가 앞토물 리스트에 있죠. 예. 그리고 지금 또 디나모 리가에 최근에 또 계약을 했었던 알렉산드르 살라크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람그 하메르 선수가 뽑혔어요. 이 선수는 아무르 하바롭스크에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골리진이 약간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그런데 빌 선수가 스웨덴전이랑 러시아전 출전을 했는데 두 경기에서 1실점밖에 안 했네요. 예. 이 정도로 굉장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체코가 또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스웨덴 SHL에서 뛰고 있는 로만 빌 골리의 활약이 체코의 1실점, 2실점, 또 무실점 이 3연승에 또 튼튼한 버팀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레글레라는 팀이 사실 SHL에서 굉장히 최상위권에 있는 어떻게 보면 레글레가 SHL에 진입을 한 이후에 제일 좋은 지금 시즌을 보내고 있거든요. 예. 그중에서도 또 핵심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인상적인 활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체코가 이번 대회 우승팀이었고요. 2위는 핀란드였습니다. 핀란드는 체코에게 한번 슛아웃패 빼면 나머지 두 팀을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러시아전 4대3 승리를 했고요. 스웨덴전도 2대1로 승리를 하면서 2승 1패죠. 2승 1 슛아웃패로 네.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핀란드 이번 대회 전력은 어땠나요? 전반적인 팀의 짜임새는 여전했습니다. 이제 야로넨 감독 체제에서 이제 작년 이제 월드 챔피언십에서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전반적인 수비 짜임새가 상당히 잘 돌아가는 부분, 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는 부분을 이번 대회에서도 여전했어요. 흐름상으로도 약간 밀리는 경기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일순간에 상대방의 빈틈이 보이면 이 부분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대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스웨덴전과 러시아전에 그대로 나타났어요. 네. 러시아전 같은 경우에는 또 3대1로 역전을 당한 부분에서 두 골을 몰아치면서 또 역전승을 거뒀고요. 이긴 경기에서 꼭 이긴 경기라고 하면 러시아전, 스웨덴전이 되겠죠. 파워플레이 골이 한 골씩 있었네요. 그런데 핀란드의 가장 큰 힘이라고 하면은 KHL에서 지금 선발된 선수들이 대부분 지금 파워플레이에서 소속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예. 비타지의 알토넨, 그리고 요케리트의 하팔라, 레토넨 있죠. 그리고 디나모스크와 히에타넨. 이렇게 이런 선수들은 모두 이제 소속팀에서 굉장히 파워플레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들인데 이런 선수들이 파워플레이에서 다 이제 본인의 진가를 발휘를 해서 골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의 빈틈을 어떻게 보면 만드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약한 팀이 강팀을 잡기 위해서는 파워플레이 같은 부분을 좀 잘 살릴 필요가 있는데 그대로 시나리오를 이행을 해내면서 2위의 성과를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새 감독 체제 전환 후에 월드 챔피언 우승, 그다음에 또 이번 대회에도 여전한 전력을 보여줬던 핀란드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카리알라컵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챔피언십 배너를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월드 챔피언 2019년이죠. 예. 네, 예. 핀란드의 앞으로 또 국제 대회에서의 성적은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이번 대회 역시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3위입니다. 3위가 러시아인데요. 러시아가 스웨덴에게 슛아웃승 그게 1승이었고 핀란드, 체코에게는 모두 졌어요. 정규패였습니다. 조금 불안한 결과인데요. 뭐 사실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뭐 저희 스카 많이 봤잖아요. 네. 보시면은 쿠다쇼프라는 말이 이제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번에도 뭐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물론 좀 불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회 들어가기 직전에 드미트리 카갈리츠키 선수라든가 그리고 파벨 포랴딘 이런 선수들이 부상으로 인해서 빠지면서 뭐 안드레 쿠즈멘코 선수라든가 아니면은 또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로코모티프의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가 이제 들어오면서 약간 이제 또 바뀌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이 불운한 부분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사실 러시아 로스터 자체는 이번 대회를 따지고 보면 굉장히 경쟁력 자체는 있는 로스터였거든요. 예. 근데 이게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은 조합을 짜는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 좀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공격수 조합 같은 부분은 굉장히 같은 팀을 이제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1라인에 체스카 선수들 오클로프, 카르나오프, 슬래피셰프. 그리고 2라인에는 브루다소프, 시베스로고보이, 쿠즈멘코. 그리고 3라인에는 세면오프랑 그 다음에 슈마코프. 요 두 선수도 아방가르트 옴스크 선수들이죠. 예. 그러니까 같은 부분은 이게 좋다 이겁니다. 그렇게 가라 이거예요. 근데 수비에서는 오지가노프, 블라지옙스키 선수를 1라인을 또 묶네요. 주프 선수랑 디블렌코는 또 어디 간지 모르겠네요. 또 예. 주프 선수는 또 다른 선수 라피코프랑 묶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무슨 일관성 없는 이런 모습.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굳이 이렇게 같은 팀으로 공격수도 묶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는 자페로프 선수가 워낙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줘서 이 선수는 그냥 1라인으로 써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조합 같은 거는 전혀 꺼내들지 않고 똑같은 라인만 그냥 쭉쭉 꺼내면서 또 3경기. 근데 말씀 주신 공격진의 체스카, 스카 선수를 묶은 것도 이 선수들이 실제 소속팀에서는 같은 라인이 아닌데요? 그렇죠. 아니죠. 네. 카르나오프 3라인 센터고 네. 슬래피셰프는 요즘에 1라인으로 그냥 드문드문 나오고 있죠. 카르나오프 선수는 4라인 나올 때가 있고 오클로프 선수는 2라인에서 샬로노프 이런 선수랑 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의아하다. 네. 답답한 겁니다. 네. 보면서. 참 네. 진짜 쿠다쇼프 감독 경기 보면 많이 답답한데 이런 부분 이번 대회도 나왔다. 그런데 스타 플레이어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파워플레이에서는 분명히 경쟁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골 같은 부분에 만들어냈는데 많은 골들이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으로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이제 선수들이 그냥 혼자서 쭉 파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좀 만드는 부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모습 같은 거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짜임새 있게 돌아가는 핀란드와 체코 같은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완패를 당하는 그런 모습. 또 핀란드한테 4대3으로 지고 경기는 우리가 더 잘했는데 이런 또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참 그거 네. 답답해가지고 아무튼 어쨌든 여러모로 많이 답답했었던 러시아의 경기였습니다. 연습 기자님은 늘 이 러시아 키에 대한 어떤 또 애정도 있으시고 관심도 항상 있으신 걸로 아는데 계속 답답한 이 러시아 팀의 경기력에 또 그런 감정을 또 보여주셨던 것 같네요. 이 네미롭스키 감독 하면 훨씬 더 잘할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러시아 국대 감독 추천까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알렉세이 쿠다쇼프 감독 스카의 최근 흐름도 좋지 않죠. 최근 스카 3승이 다 슛아웃승이에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지금. 디나모 리가한테 슛아웃승 합니다 지금 스카가. 근데 이번 국가대표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좀 흐름이 이어졌던 것 같고요. 3위 러시아였습니다. 마지막 최하위 4위는 스웨덴이었습니다. 스웨덴이 결과적으로 3패를 했군요. 러시아전은 슛아웃 패였고요. 3패를 했는데 사실 로스터의 경쟁력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났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KHL에서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이 뛰고 있고 자국 리그에서도 훌륭한 자원들이 당연히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이제 참가를 안 했어요. 이번 대회. 이번 대회는 좀 어떻게 보면 자국 리그에서도 거의 한 2군급 선수들이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SHL의 득점 상위 랭킹 선수들이 대부분 참가를 하지 않았다는 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좀 경쟁력이 로스터에서 경쟁 자체가 당장 좀 많이 불안했다라고 이제 저는 평가를 드리고 싶기 때문에 좀 4위를 했지만 그래도 러시아보다는 상황이 좀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파워플레이 같은 부분에서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13번의 기회, 지금 어떻게 보면 3경기에서 13번이니까 굉장히 많이 했었죠. 파워플레이 시도 자체는. 근데 한 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변수를 만드는데 거의 실패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선발된 선수 중에 비크스트란드, 알싱, 한손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파워플레이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만한 포인트 슛 자원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좀 핀란드와 대조적으로 강점을 자신들의 강점을 살리지 못했던 부분 같은 부분이 많이 아쉬웠네요. 네, 그런 부분이 결국 3패라는 결과로 또 이어졌던 스웨덴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9 카리알라컵 이렇게 순위가 가려졌습니다. 사실 카리알라컵 외에도 지난주에 주요 국제대회들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도 이제 국제전을 치렀던 한 주였는데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실까요? 무수히 사실 굉장히 많은 대회가 있었습니다. 일본도 사실 유로 아이스 하키 챌린지에 나갔었고요. 이번에 폴란드에 나갔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대회가 있었는데 2개만 더 언급을 드릴게요. 순위만 간단하게. 도이칠란드컵, 스위스, 독일, 러시아 B, 러시아 올림픽 팀이라고 불리는 러시아 B팀입니다. 그리고 슬로바키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카리알라컵 바로 아래급 팀이 참가를 한 대회인데 스위스가 1등을 했습니다. 승점 6점. 이게 사실 독일이랑 서로
이게 연장 1초를 남기고 결승골이 터지면서 독일을 제압하고 지금 스위스가 그래도 우리가 아직은 독일보다 위지라는 모습을 이번 대회에서도 보여줬어요. 도이치컵에서도 예. 이런 부분이 나왔고요. 러시아 B는 뭐 이번 국제전에서 영 러시아 팀들이 신통치 않네요. 물론 러시아 B도가 그렇게 아주 강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독일한테도 지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슬로바키아도 4위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좀 국제전에서 옛날에 뭐 탑 7급에도 뭐 거의 뭐 슬로바키아가 들어간다 했는데 최근에는 지금 뭐 9위, 뭐 8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 8위 지금 9위죠. 제가 알기로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또 이번 도이치란드컵에서도 어떻게 보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도이치란드컵 스위스, 독일, 러시아 B, 슬로바키아 순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또 다른 대회가 있었네요. 포네이션스컵이라고 해서 라트비아에서 열린 대회가 있었습니다. 네. 벨라루스, 라트비아, 프랑스, 슬로베니아가 참가를 한 대회였는데 벨라루스가 1등을 했습니다. 홈팀 라트비아를 제치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런 부분 지금 벨라루스 승점 6점으로 1등을 했고 라트비아, 프랑스, 슬로베니아가 다 승점 4점인데 물리면서 라트비아가 2등을 했어요. 라트비아 2등이 사실 그렇게 이제 크게 의미를 안 두셔도 되는 게 라트비아 뭐 주축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디나모 리가라든지 아니면 뭐 스파르타크에 있는 다우가빈시나 뭐 카르숨스 이런 선수들 다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크게 의미가 있는 결과는 아니다. 실제로 1군끼리 붙으면 아무래도 라트비아가 1등은 아주 쉽게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제 내비쳤지만 그래도 다른 팀들도 1.5군, 2군 정도로 하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프랑스가 사실 이 정도 급이라면은 라트비아 거의 뭐 바로 아래급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예를 들면은 지금 이 네 팀의 대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라트비아랑 프랑스가 좀 우위에 1군이라면 좀 우위에 쓸 수 있는 그런 대진인데 확실히 프랑스가 최근에 예전 하지 못하구나. 최근 한 2년, 3년과 같은 느낌이 안 나는구나라는 부분을 또 확인할 수 있었던 포네이션스컵이었습니다. 거의 뭐 포네이션스컵 같은 경우에는 월드 챔피언십과 디비전 1 그룹 A 그 약간 경기를 왔다 갔다 할 만한 그런 팀들이 참가했던 대회였는데 벨라루스가 또 우승을 차지했네요. 그 외에도 많았습니다만 뭐 시간 관계상 언급은 해드리지 않겠고요. 우리나라가 아무데도 안 나갔다는 게 많이 아쉽네요. 원래는 발틱 챌린지에 이제 12월에는 원래는 11월에도 발틱 챌린지에 나간다는 예정이었지만 카자흐 언더 23 팀으로 교체가 됐더라고요. 12월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12월에는 헝가리 유로 챌린지 계획이 있죠. 네, 그 유로 챌린지 대회를 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코너 마무리하면서 이제 KHL 리그 재개됩니다. 그렇습니다. 리그 중단기가 끝났고요. 휴식기를 마쳤습니다. 어떤 경기들 보면 좋을지 한 주 동안에 또 주요 경기 뽑아주실까요? 러시아 시간으로는 이제 12일부터 이제 리그가 재개가 되는 일정이고요. 우리 시간으로 말씀을 시간 다 드립니다. 13일 날 어떻게 보면 또 리그가 재개된 날이죠. 12일이니까 한국 시간 13일 새벽 1시 반에 아크바르스와 아방가르트의 경기가 있습니다. 수요일 새벽인데 아크바르스 대 아방가르트. 동부 현재 1, 2위 간의 맞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빅매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중계 방송 예정되어 있는 경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중계를 빼고 말씀을 드려도 굉장히 이제 흥미있는 매치업이기 때문에 뽑아드렸고요. 이제 15일 새벽 1시에는 로코모티프와 네테히미크의 경기가 있습니다. 사실 최근 이 두 팀이 굉장히 좋은 페이스를 보이고 있는 팀이거든요. 로코모티프가 최근 4승 1패 그렇습니다. 올라왔고 네테히미크가 9연승 중입니다. 근데 체스카도 이겼고 아크바르스도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테히미크가 굉장히 이제 전력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온 부분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도중에 좀 영입했던 베테랑들까지도 팀에 잘 녹아들면서 지아트 파이긴, 콘스탄틴 바룰린 이런 선수들이 다 잘 녹아들면서 굉장히 지금 전력 자체가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또에서 흐름이 좋은 두 팀이 맞붙는 또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또 16일에는 사실 이 부분은 그냥 중계방송 예고 같은 느낌입니다. 사실 그렇게 빅매치는 아니고요. 솔직하게 말씀 디나모 리가와 비타지 모스크바의 경기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참 좋지 않아요. 새벽 2시 반인데 어쨌든 토요일 새벽 그렇습니다. 2시 반 경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디나모 리가와 비타지가 서로 붙었을 때 그 경기력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도 의외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17일에는 23시 30분에 11시 30분 오후 11시 30분에 토르페도와 비타지의 경기가 있습니다. 이 경기가 상당히 또 재밌을 것 같아요. 두 팀이 최근에 컬러 같은 부분도 상당히 유사하고요.
비티아지가 지금 토르페도한테 만약에 또 발목 잡히고 이러면은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많은 경기가 있지만 좀 눈에 띄는 매치업은 아주 크지 않았고 그 중에서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토르페도의 자페로프 선수 좀 부상 아닌가 싶었는데 그래도 카리알라컵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서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KHL 또 한 주 동안에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21회 잠시만 쉬었다가 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이야기인데요. 일본 팀들 간의 시리즈가 지난주까지 있었고 이번 주에는 또 이제 안양 한라와 사할린의 1, 2위간 맞대결 시리즈만이 예정돼 있는 아시아리그입니다. 아시아리그도 국제전 주간에 한 주 쉬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니코 아이스박스 대 이스트 이콰이더 크레인즈의 3연전 일본 니코에서 11월 1, 2, 3일에 있었습니다. 니코 아이스박스가 1일 경기, 시리즈 첫 경기, 양팀의 시즌 4차전이었는데 4대3 연장승을 거뒀습니다. 후쿠지 유타카 선수가 21세이브 3실점, 야니스 아우진시 선수가 28세이브 4실점을 했고 아이스박스의 후루아시 마쿠루 선수가 이날 연장 골든골 포함해서 2골 1도움, 특히나 이 피리어드 후반 이후에 추격 그리고 동점, 역전으로 이어졌던 팀의 마지막 3골에 모두 다 관여를 했다는 점, 네, 마지막도 주인공이 됐습니다. 아이스박스가 3연패 끊었고요. 이날 이기면서 대명 킬러 웨일즈를 제치고 리그 4위로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2일 양팀의 시즌 5차전 시리즈 두 번째 경기에서 역시 아이스박스가 2대1로 한 골차 승리 정규승을 거뒀습니다. 이날은 아이스박스의 이노우에 미치아키 선수가 나와서 21세이브 1실점했고 크레인즈는 야니스 아우진시 선수가 21세이브 2실점을 했습니다. 이날도 아이스박스의 후루아시 마쿠루 선수가 혼자서 2골 넣었습니다. 시즌 10호 골까지 기록했고 골 2위, 포인트 공동 3위까지 뛰어 올랐네요. 개인 통산 아시아리그 100포인트까지 달성했던 후루아시 마쿠루 선수였습니다. 크레인즈가 4연패 빠졌던 경기였습니다. 11월 3일 연속 경기였는데요. 시리즈 마지막 경기에서는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가 2대1로 한 골차 승리를 하면서 만회했네요. 이날 야니스 아우진시 선수 변함없이 나와서 23세이브 1실점했고 아이스박스 후쿠지 유타카 선수가 28세이브 2실점을 기록했습니다. 크레인즈의 코이즈미 카즈나리 선수가 이날 골을 넣었는데 2016-17 시즌에 데뷔 첫 골 넣은 이후에 3시즌 만에 오랜만에 골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크레인즈가 4연패를 끊었네요. 양팀의 이번 니코 3연전 1승 1연장승 1패 승점 5점, 아이스박스가 근소하게 앞서면서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 크레인즈가 이 시리즈까지 최근 4연속 루징 시리즈를 기록합니다. 최근 12경기 2승 1연장승 1연장패 8패, 부진은 계속됐고요. 양팀은 올 시즌 정규리그 6번의 맞대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가장 먼저 끝났네요. 2승 1연장승 1슈타웃승 2패 승점 10점, 아이스박스가 근소하게 2점 앞서면서 위닝 시즌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니코가 조금 그래도 우세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이현숙 기자님의 예상이 적중했네요. 예, 근데 사실은 2승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렇게 많이 이득을 못 봤어요. 사실 경기력 자체는 3승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드문드문 좀 집중력에서 좀 부재를 보이는 부분, 특히 이제 6차전이었던 3일 경기에서 좀 이런 부분이 좀 뼈아프게 작용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 경기력 자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니코가 3승을 어쨌든 가져갈 수 있었고 3승을 가져가야만 어쨌든 뭐 대명도 그렇고 지금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도 그렇고 플레이오프 경쟁권에서 앞서갈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상황이 더 그래야만 했었던 이유는 키리우리에서 펼쳐진 경기들이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승점 5점 자체를 가져갔다고 할지라도 좀 니코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썩 그렇게 100% 만족스럽지 않은, 결국 줄 거 다 주고 가져간 겁니다. 이거는 4점. 저는 항상 원정팀이 승점 4점 정도 가져가면은 이건 결코 나쁜 결과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지금 딱 4점을 가져갔잖아요. 그것도 마지막 경기를 이기면서요. 이런 부분에서는 크레인즈가 어쨌든 챙길 거는 어느 정도는 챙겼다. 좀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도 니코도 어쨌든 승점을 1점을 더 챙기긴 했지만은 아주 유의미한 차이라고 좀 보기는 어려웠다. 그런데 충분히 더 아까운 점은 뭐냐면은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승점을 더 많이 챙길 수 있었는데도 그게 불가능했다. 그리고 이노우에 선수가 또 승점 3점을 챙겨줬는데도 다른 경기에서 좀 승점을 만족할 만큼 못 챙겼다. 이런 부분도 좀 안타까워요. 저는 오히려 후쿠지 선수가 나왔을 때 승점을 좀 6점을 챙기고 이노우에 선수가 나왔을 때 조금 불안하게 지는 이런 그림을 생각을 했었는데 예.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또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아이스박스로서는 뭐 의도했던 대로 기대했던 대로 쭉 가다가 마지막 세 번째 경기 놓친 게 많이 아쉬워 보이네요. 그렇죠. 예. 크레인즈 일단 연패는 끊었는데 계속해서 그 박힘재 PD님이 지난주에 언급해 주셨던 야니스 아우진시 골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연패를 끊었는데 최근 부진의 흐름은 또 계속됐던 이번 시리즈였어요. 근데 아우지를 제외하고 또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백업이 마땅치가 않다. 지금 네. 와키모토 선수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지금 그렇게 가만히 보시면은 크레인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수비수들이 골리에 부담을 덜어주는 느낌은 좀 없습니다. 사실 이제 수비수들이 골텐딩에 부담을 많이 좀 덜어줄 수 있는 팀 컬러가 형성이 된다면은 뭐 와키모토 선수가 조금 이제 불안하다고 손 치더라도 쓸 수가 있어요. 한번 내볼 수 있는데 지금 사실 크레인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아우진시 선수를 고집을 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6전으로 바뀌었을 때 한 명의 골리를 계속 쓰게 되면 체력적인 부담이 오게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크레인즈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기는 하네요. 다음 시리즈 보겠습니다. 오지글스와 도크 프리블레이즈의 2연전 일본 도마코마이에서 있었고요. 11월 2일, 3일, 토요일, 일요일 경기였습니다. 양팀 시즌 3차전이었습니다. 2일 시리즈 첫 번째 경기 스코어 5대1. 도크 프리블레이즈가 동점까지는 만들었었는데 이 피리어드 중반 이후에 승부를 갈랐고요. 오지글스가 5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글스 드류 맥킨타이어 16세이브 1실점, 프리블레이즈는 후루카와 슌이 나와서 36세이브 5실점했습니다. 오지글스의 나카지마 쇼고가 1골 2도움, 오사와 유토와 다카시 세이지 선수가 2포인트씩 올렸던 경기였습니다. 다음 날에 양팀의 시즌 4차전 역시 대량 득점이 나왔는데 6대3. 오지글스 마지막에 타카기 켄타 선수의 엔티넷 골 하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날도 프리블레이즈가 3대3까지는 동점 갔는데 3피리어드 중반 이후에 결국 무너졌네요. 3골차 오지글스가 또 이겼습니다. 오지글스 드류 맥킨타이어가 20세이브 3실점, 프리블레이즈 이날은 하타 미츠카즈가 나와서 21세이브 5실점 또 기록했습니다. 오지글스 오사와 유토 선수 결승골 포함해서 2골 1도움, 2경기 연속 2골 넣었고요. 시즌 9호 골로 올 시즌 오지글스 팀 내 최다골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나카지마 쇼고 선수가 도움 3개를 추가했는데 이번 2연전 2경기에서 1골 5도움을 기록했어요. 도움 부문 2위로 또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양팀 이번 도마코마이 2연전 결과는 2승, 승점 6점 오지글스가 수입을 했고요. 양팀의 올 시즌 상대 전적 4번 만나서 3승 1연장승, 승점 11점. 오지글스가 또 압도적인 우세를 이어갔습니다. 프리블레이즈 개막 13연패까지 연패가 늘어났습니다. 프리블레이즈 동점까지는 계속 만들었는데 결국은 고비를 넘지 못하고 2경기를 다 내주면서 연패가 또 늘어났네요. 오지가 워낙 사실 전력 자체가 좋기도 하고요. 네. 근데 블레이즈도 이 선발골리 2명이 5실점씩 하면은 블레이즈가 지금 득점을 많이 기대할 수 없는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잡을 수 없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후루아시 선수와 함께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 젊은 하키를 좀 이끌어가야 될 선수라고 할 수 있는 나카지마 선수도 올해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에 지난 수년간 크레인지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지금 득점 부분에서 눈에 뜬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이 2명의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 일본 대표팀이나 소속팀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 오사와 유토 선수의 영입 자체는 전반적으로 올해 오지가 잘 나가는 진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좀 구진이 같은 부분도 상당히 잘해줄 수 있는 선수인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고요. 또 중요한 골을 계속 또 넣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시즌 내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오지가 전반적인 전력의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크레인지에서 영입된 빅네임 3명이 당초에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오사와 유토 선수도 새롭게 가세한 선수로서 또 빼놓을 수 없을 만큼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리블레이즈 연패 이거 언제 끊어야 되나요?
한라전이죠 다음이. 그렇죠. 예, 한국 한라전. 원정이죠. 네. 이제 한라와 대명을 상대하는 한국 원정을 이제 떠나게 될 거고요. 네. 블레이즈가요. 근데 시작이 한라예요. 한라 3연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16연패. 16연패가 굉장히 이제 유력해진 상황이에요. 네. 정말. 네. 대명 킬러 웨일즈와 도크 프리블레이즈의 경기를 저희 온더스포츠 중계 방송을 앞두고 있는데 좀 걱정되는데 그때 연패 끊고 첫 승할까? 아니 그리고 끔찍하네요. 그 분위기 수습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사실 이제 그 물론 대명이 이득은 많이 챙겼습니다. 이제 블레이즈를 상대로 지난 이제 원정 경기에서요. 그런데 경기 자체가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어요, 두 팀이.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챙길 수 있는 이득을 네. 좀 더 챙긴 부분이 굉장히 잘 챙긴 부분이 이건 뭐 칭찬해줘야 됩니다. 근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조금은 그 부분이 이제 또 이게, 뒤에 또 말씀을 네. 드리겠는데 네, 프리블레이즈에게는 좀 미안하고 안타깝지만 결과적으로는 한라전, 대명전 와서 그 국내 팀들이 다 이기는 게 그죠? 그림은 좋은데 그러면 19연패. 이게 마치 그 한라전 만약에 다 지고 16연패로 저기 고향으로 넘어오면 마치 폭탄이 넘어온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그런 얘기죠. 폭탄 돌리기죠. 언제 어디서 터지지? 그렇죠. 뭐 벌써부터 조금 걱정되네. 또 그 전에 또 하치노의 시리즈에서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그때 대명이 좀 압살을 했으면 뭐 16연패, 19연패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금 불안불안하긴 하네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생각해보니까 벌써부터 좀 약간 신경이 쓰이고 있는 점입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9-2020 현재 순위 잠깐 보겠습니다. 안양 한라가 17경기의 승점 37점 선두고요. 사하린이 2위인데 15경기의 승점 34점입니다. 오지글스가 3위인데 18경기의 승점 32점이고요. 4위는 아이스벅스 18경기에 24점. 5위는 대명 킬러 웨일즈 쉬는 동안에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14경기. 경기는 많이 안 치렀습니다. 승점 20점. 6위 이스트 후카이도 크레인즈 17경기에 19점. 7위 도크 플레이즈가 13경기에 2점. 6위 7위 승점차가 17점이나 나는 3강 3중 1약 이런 구도로 그렇죠. 지금 흘러가고 블레이즈는 사실상 이제 뭐 플레이오프 경쟁에서 아웃이라고 벌써 이제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4위, 5위, 6위는 사실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게요. 이제 세 팀의 전력 차이와 경기 숫자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사실 뭐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이번 주 한 시리즈만 있는데 빅매치입니다. 11월 12일, 14일, 15일 화, 목, 금 주중 경기고요. 사할린 대 안양 한라의 3연전이 러시아 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 진행됩니다. 올 시즌 사할린의 홈 개막 시리즈입니다. 개막 이후에 원정 15연전 치렀고 사할린이 늦은 홈 개막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10월 4일, 5일, 7일에 안양 3연전에서 두 팀이 이미 붙은 바가 있는데 당시에 1승 1연장승 1패 승점 5점 비슷했어요. 한라가 근소하게 위닝 시리즈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올 시즌 1위 한라 대 2위 사할린의 대결입니다. 두 경기를 한라가 더 치른 상황에서 승점 3점이 앞서 있는 현 상태고요. 이번 3연전 결과에 따라서 1, 2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할린이 최근에 이글스 크레인즈 상대로 원정 6연전에서 4승 1연장패 1패 2연속 위닝 시리즈를 하고 한라를 홈에서 맞이하게 됐고요. 한라도 최근 아이스박스 프리블레이즈 상대로 원정 1번 6연전 6연승을 거뒀죠. 분위기는 좋습니다. 한라는 최근에 10월 31일에 공격수 이영준 선수를 영입도 발표했다는 소식을 알렸는데 이영준 선수 한라 유니폼 입고 이번 3연전부터 출장이 가능할지 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할린 대 한라의 3연전 전망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사할린 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쪽은 사할린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홈에서의 그런 기세 그리고 안양 한라와의 경기에서도 첫 경기는 사실 이제 안양 한라가 완승을 거뒀지만 나머지 두 경기에서는 그렇게 한라가 사할린에게 어떻게 조금 보면은 조금씩 잠식당하는 느낌으로 경기를 졌단 말이에요. 나머지 두 경기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점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부분 이제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그런 부분은 사할린이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사할린의 우세 그리고 홈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세를 점칠 수 있는 거고요. 한라 입장에서는 진짜 무조건 진짜 이런 뭐 결과가 나올 가능성 자체가 높지는 않지만 진짜 수입당하는 건 진짜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지금 경기 수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두 경기나 더 치는 상황에서
승점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사할린이 한라에서 했던 부분을 한라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더라도 승점을, 그러니까 루징을 하더라도 승점을 크레인즈나 뭐 이런 팀처럼 승점을 딸 만큼 따줘야 되는 부분이 꼭 필요한데, 사실 이영준 선수가 지금 어떻게 보면 탑라인에서는 자리가 없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1, 2라인에서는 워낙 한라 1, 2라인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잘 있기 돌아가고 때문에. 있어요. 그래서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네. 한라의 3, 4라인이 생각보다 이제 알토랑 같은 활약을 조금씩 해줄 때가 있습니다. 3, 4라인이 잘 돌아가면 굉장히 경기가 쉽게 풀리는 경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물론 이영준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선수임은 분명합니다만은, 만약 지금까지 3, 4라인이 굉장히 잘 돌아가는 와중에서 이겼는데 만약에 새롭게 들어왔는데 약간 호흡이 맞지 않아서 흐름이 조금 깨지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건 진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살린 정말 선수전의 깊이까지도 깊은 팀이기 때문에 얼만큼 이영준 선수를 잘 이제 팀에 조화를 시켰을지, 그리고 3, 4라인에서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을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박김찬 PD님. 예, 더불어서 이영준 선수 이제 공백기가 좀 있었으니까 그 공백기가 얼마만큼 또 메워지는가도 그렇죠.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지난 안양에서의 시리즈 끝나고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이 두 팀 게임 할 때는 경기 외적인 요소에서도 많이 변수들이 작용이 되는 시리즈이다 보니까 그 부분도 팬분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실 것 같고요. 심판 판정 이런 거요? 뭐 심판 판정이라던가 경기장 분위기라던가 등등등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예. 물론 선수들은 그닥 그런 거에 신경은 안 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휩쓸리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뭐 각자 이미 이 두 팀은 팀 컬러부터 해서 견고하게 전력 자체가 꾸려져 있는 거의 완성형 팀이니까 자기네들의 플레이를 얼마만큼 펼쳐내느냐가 중요할 텐데, 둘 다 좀 휴식기를 갖고 재개가 되는 경기들이다 보니까 첫 경기에는 좀 자기네들 흐름 찾는데 애를 먹을 것 같고, 두세 경기, 두 번째, 세 번째 경기 때는 또 엄청나게 또 박터지는 네.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런 박터짐 속에서 좀 승리를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좀 우승 레이스에서 좀 전반기 놓고 봤을 때 판가름이 나겠네요. 그러게요. 살린에게 있어서 안양 원정이 늘 어렵듯이 한라에게 있어서 유즈노 살린스크 원정도 늘 어려웠는데 결과가 주목되고요. 한라가 저는 이번 3연전 통해서 그래도 승점 3점 차 선두인데 그 선두를 지킬 수만 있다면 선방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꼭 위닝 시리즈가 아니더라도 일단 선두를 지킬 수 있는 결과만 얻는다면 그것은 곧 연습 기자 말씀 주신 승점 한 3, 4점은 그래도 따야 된다는, 그렇죠. 이상은 따야 된다는 거죠. 예. 좋은 결과를 한번,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다려 보죠. 자, 비하인드 대 221회고요.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소식 더 전해드립니다. 2019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왕중왕전이 인천 선악국제빙상장에서 11월 3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결국은 경복고등학교가 1, 2, 3차 1위 팀이었죠. 왕중왕전까지 우승을 차지하게 됐는데, 준결승 첫 번째 경기에서 경복고가 경성고를 2대 0으로 꺾었고요. 준결승 두 번째 경기에서는 광성고가 경기고를 슛아웃 승부 끝에 2대 1로 이기고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11월 3일 결승전 경복고와 광성고의 대결에서는 스코어 3대 1, 경복고가 승리를 거두면서 왕중왕전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1, 2, 3차 모두 우승, 거기에 왕중왕전까지 우승. 완벽한 이번 고교 리그 결과를 낳았고, 2차 리그에 경기고한테 한번 진 것 빼고는 뭐 다 이겼어요. 예. 경복고 우승. 현장에서 직접 보고 오셨죠? 예, 결승전 인천 가서 보고 왔는데요. 네. 1피리어드 광성고 골텐딩이 잠깐 좀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세 골을 몰아치면서 경복고가 리드를 선점을 했었는데, 뭐 2피리어드 이후부터는 광성고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좀 박빙의 승부를 펼쳐냈었습니다만, 좀 결정력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았었고, 뭐 끝까지 리드를 잘 지켰던 경복고의 승리였는데, 조금 지루한 감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2피리어드, 3피리어드. 네. 좀 더 경기 내용이요? 좀 박진감 넘쳤으면 좋겠는데, 좀 경복고는 좀 여유 있는 플레이와 그냥 좀
무성의한 플레이와 차이가 있는데 좀 후자 쪽에 좀 EP 이후부터는 좀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었고요. 예. 아무래도 리드가 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광성고는 좀 끝까지 추격을 시도를 했으나 좀 파괴력 부분에서 올 시즌 내내 좀 아쉬움이 좀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은 경기를 보여줬고 콜텐딩 부분에서도 2피리어드 3피리어드 멋진 선방들이 나오면서 고군분투했으나 조금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네. 경북고의 우승으로 끝난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2019년도 왕중왕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교 리그가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대회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희 온더스포츠로 이메일이 왔다고요? 예, 그 광송고 선수가 직접 메일을 소식을 주셨습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서울시장기가 왕중왕전 이후에 있었는데 이때 이제 광성고가 경복고에 4대2로 이기고 예, 우승을 차지했다라고. 광성고등학교가 서울시장기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것도 경북고를 이기고. 네, 자랑 메일을 보내면서 네. 자기네들이 경복고의 13번째 연속 우승을 저지했다고 14년 연속 우승을 네. 저지했다. 그렇게 메일을 보내면서 자랑을 했더라고요. 예. 네. 이게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이렇게 알리고 싶었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메일 보내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예. 광성고의 이게 박형은 선수. 네, 3학년 선수인데 네. 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 알려야죠. 좋은 일은 네. 자랑해야죠. 이렇게밖에 알 수가 없는 게 네. 서울시장기 대회 결과를 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없어요? 홈페이지 협회 홈페이지. 다 찾아봤거든요. 아니면 뭐 예. 고교 연맹 뭐 중고 홈페이지. 연맹전 네. 홈페이지 아직까지 공사 중이고요. 네. 예, 대회 그 협회에는 예, 경기 일정이나 이런 내용은 없었고 아 그래요? 서울시 체육회까지 들어가 봤는데 거기도 제가 못 찾은 건지 없는 건지 경기장 모르겠더라고요. 가서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렇게 메일로 제보하지 않는 이상은 와. 확인할 수 없는 예, 2019년에 아직까지 이러고 있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메일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더 크고요. 네. 예, 우선 축하드리고요. 이게 협회 주간 대회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좀 이게 우승한 게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예, 그것보다는 일단 우승을 축하하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네. 예. 이런 흐름 속에서 또 이제 뭐 동계체전이니 뭐 하면서 또 계속 대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예, 계속해서 경복고의 그런 독주를 저지할 수 있는 팀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좀 경쟁이 되는 모습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광성고등학교의 박형은 선수 직접 이렇게 소식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아, 이게 지금 비하인드 스토리네. 이 비하인드가 되면 안 되는 소식인데. 이게 뭐 어디 그냥 뭐 어디 동네 동호회 게임도 아니고 예, 서울시장인데. 아, 참. 그러네요. 그래도 이렇게 이 221회를 통해서나마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서나마 알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광성고가 서울시장기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21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고요. 기존의 팟빵, 아이튠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비하인드넷으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유튜브에는 온더스포츠로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페이스북에 온더스포츠, 인스타그램에도 온더스포츠가 열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감상해 주시고 의견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222회 다음 주는 다시 수요일이 되지 않을까, 20일 수요일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또 댓글 많이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숙 기자, 박힘찬 PD,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